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권법 총론 9번째 강의로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 이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완전 이행은 적극적 채권 침해라고도 합니다. 불완전 이행은 채무자가 그 이행 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 내용에 쫓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흠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즉, 통상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고 그를 수령하면은 모든 계약 책임이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되는데 계약 이행, 채무 이행은 받았지만은 그 받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행 이익을 넘어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손해를 확대 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경우를 불완전 이행 내지는 적극적 채권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불완전 이행과 적극적 채권 침해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불완전 이행이라는 용어가 좀 더 넓은 그러한 용어일 수는 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 이행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병이 든 가축이나 동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 매수인의 다른 가축이나 그 동물이 감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과를 샀는데 거기에 상한 사과가 있어서 매수인의 다른 사과들에게도 피해를 준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발화물이 있는데 이것을 구매했다가 그 폭발로 인하여 다른 상품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리를 수리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유리를 깨트린 경우도 있겠지요. 또 상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그 포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비싼 상품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치료가 있어서 그 다친 부분은 나았지만은 오히려 그 아픈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 나빠진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예에 비춰 봤을 때 뭔가 이행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행보다 별도의 손해가 이렇게 확대된 그러한 경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의외로 많은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병원에 간 갑상선 환자가 있는데 갑상선 치료를 하지 않고 위장을 나중에 보니까 절개했다든가, 위암 환자의 경우에 갑상선을 제거한 실제 사례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기가 막히다라는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치료 부위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케이스가 왜 생겨났는가 하면은 수술실을 가다가 여기 보면은 차트가 바뀌어서 결국 환자에 대한 질환이 바뀐 거죠. 이게 서로 멀쩡한 부위를 잘라냈다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누구나가 그 치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료계약상의 문제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우리 생활에서 컴퓨터가 없으면은 과연 생활이 될까 하는 정도로 최근에는 컴퓨터가 우리 일상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그 악성 코드가 있게 되고, 이러한 악성 코드를 치료하는 백신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가짜 컴퓨터 백신을 배포해서 126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 하는 이러한 기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 코드로 분류하고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겨서 자그마치 92억을 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이 범죄와 연관이 또 되겠죠. 따라서 여기 보안업체의 전 대표가 기소됐다 하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 백신을 받으면서 치료 계약, 이런 컴퓨터상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실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그러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같은 것이 다른 날짜에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병 주고 돈을 빼가고, 즉 치료한다면서 악성 코드를 심은 보안업체가 또 적발이 돼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피해자 1140명으로부터 월 2,000원에서 5,000원씩 받아 챙겼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초에 피해자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컴퓨터상에 악성 코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치료한다 하고 치료를 하는데, 오히려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해를 끼친 그러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 컴퓨터 사례가 좀 더 많이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서버를 교체할 그러한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런 수리업체에서 와갖고 서버를 교체하는 그 와중에서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수업체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때도 서버를 교체하는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서버를 교체하면서 데이터는 따로 보관했다가 새로 거기다가 입력을 해놔야 될 텐데, 이 데이터를 백업을 하지 않고 그냥 교체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가 삭제됐다면은 이것은 서버 교체로 인해서 기존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즉 컴퓨터 소유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도 컴퓨터를 당초에 수리 맡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먼저 자기의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책임은 소유자에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해서 60%로 제한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례를 보면은 서버를 교체하는 이러한 당초의 채권 계약이 있었고, 이러한 계약 이행으로서 서버를 교체했는데, 그로 인해서 계약 이행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추후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됐다 하는 피해가 더 발생을 한 것이죠. 즉 확대된 손해가 있다라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 이행, 적극적 채권 침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직접 논의가 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1981년도 사례인데, 바로 이게 양계장과 관련해서 계약이 생긴 것입니다.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인 피고는 양계업자인 원고들에게 그들 사이 초생추 공급 계약의 본질에 따라서 건강한 병아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건강한 병아리를 인도하지 않고 전염성 활액 낭염에 감염된 그러한 병아리를 인도했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되고, 이러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감염된 병아리, 또 병이 든 가축, 이러한 것은 우리 불완전 이행, 적극적 채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주 인용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불완전 이행 내지는 적극적 채권 침해는 다른 책임과의 관계에서도 그 특수성이 있는데, 통상 물건의 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행된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하자를 보수해달라, 치료해달라, 이런 하자 보수비를 청구하게 되지요. 특히 집이라든가 아파트, 상가 이런 것을 분양받았을 때도 하자가 나중에 살면서 발생한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동차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책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이행한 사람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특히 불완전 이행과 비교되는 점은 목적물의 흠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집을 샀을 때 그 집에 대한 하자, 이것은 하자담보 책임이겠죠. 또 아까 병아리의 경우에 그 인도된 병아리 자체의 흠, 그것은 이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도 충분하게 손해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닭 대신에 다른 건강한 병아리를 넘겨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흠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반해서, 그러면 이것과 비교되는 불완전 이행, 적극적 채권 침해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완전 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 침해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과실 책임이 되겠지요. 즉, 이처럼 손해가 확대되고 다른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물 그 자체의 흠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갖고 있는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물건에 대한 손해를 야기시켰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비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완전 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 침해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각국의 민법에서도 그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특별한 논의 여지가 없이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불완전 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 침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다행히 390조 본문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는 좀 이렇게 넓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불완전 이행도 우리가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 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 침해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이때는 본래의 급부 의무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의 위반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본래의 급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주로 문제가 된다면은 불완전 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 침해는 그러한 기본적인 급부 의무 이외의 부수적인 의무가 주로 쟁점이 된다고 하겠죠. 즉, 주된 급부 의무를 이행할 때 그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다른 피해를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의무가 불완전 이행 내지는 적극적 채권 침해의 기본 밑바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 이행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이행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무엇인가는 이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급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 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불완전 이행이나 적극적 채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행행위가 전혀 없을 때 이행지체, 앞에서 살펴본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이것이 먼저 문제가 되고 무언가는 이행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행이 불완전해서 다른 손해를 확대한 경우가 불완전 이행의 문제입니다. 이행이 불완전할 것인데 결국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논의가 되겠죠. 여기서 불완전하다는 내용으로서 채무 내용에 쫓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급부 행위 내용뿐 아니라 그 방법이나 시기 또는 급부의 장소 등이 다른 경우도 넓게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급부된 목적물 내지 급부된 행위 내용에 흠이 있을 때, 즉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행 방법에 불완전한 경우, 세 번째는 급부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목적물 내지 급부된 행위에 흠이 있어서 다른 물건에 다른 급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행의 방법이 불완전해서 그로 인하여 다른 피해를 준 경우, 또는 주된 급부를 이행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다른 손해를 준 경우, 이러한 것들이 불완전 이행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은,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항암제의 경우에 기사는 짧게 있습니다만은 경찰에 따르면은 2004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위암 환자인 김모 씨에게 주목나무 추출액을 항암제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혐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항암 작용으로 주목나무 추출액이 항암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의문인데, 주목나무 추출액을 항암제라고 속여서 판매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주목나무 추출액은 항암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행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다른 것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행불능 또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이러한 주목나무 추출액을 항암제로 알고 복용한 결과 위암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은 기타 다른 건강을 또 해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러한 다른 건강을 더 해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침해가 있었다, 즉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수학 여행을 가을 되면은 덜 많이 가지요. 봄, 가을로. 근데 이러한 수학 여행을 갈 때 통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형 버스를 계약을 하고 운전을 맡기게 됩니다. 수학 여행을 가는 대형 버스의 운전은 역시 대형 면허를 가진 또 전문적으로 버스를 운행한 그러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수학 여행철에 버스 운전기사가 모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이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버스를 대리해서 운전한 케이스가 여기 보도가 되어 있고, 수학 여행단 버스의 운전사는 여기 개인 택시를 평소 몰다가 이날 하루 대리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운전을 잘못한 이 운전기사와 아울러서 그 버스 회사 또 귀책 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이행의 방법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 또는 급부를 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버스 운송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이행을 하는 기사의 경우에 전문적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차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운전 방법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택시기사를 운전수로 하는 것은 이행 방법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그로 인해서 이처럼 사고가 유발됐기 때문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114 서비스를 악용해서 대출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 신문 기사의 제목도 귀신도 놀랄 사기 방법이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114 서비스까지 이용한 사기 대출에 대해서 20여 개 금융기관이 10억여 원의 잘못된 대출을 승인했다라는 기사가 여기에 있고 이러한 그 사기 대출을 받은 뒤에 대출 금액의 20%에서 50%를 수수료로 챙긴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기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처럼 대출 업무를 한 경우에 추후에 이러한 대출 금액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용한 경우에도 상호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 의무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불완전 이행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도 하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판례에서 승강기 제작 설치 공사와 관련한 사례인데 일단 책임은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판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볼 때 과연 이렇게 판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측면은 또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승강기를 제작 설치 공사를 할 때 수급인이 처음에 공사를 맡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사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원수급인이 하도급을 주어서 승강기를 설치 공사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은 도급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 중에서 승강기의 제작 설치 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이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승강기의 양중 작업을 하도급 주어. 여기서 통상 하도급을 받는 사람은 전문 건설 면허업이 원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급인이 그 양중 작업을 하던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도급에 관한 원리도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원수급인에게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점이 여기 전제가 되고 따라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승강기 제작 설치 공사 중의 일부에 관한 이행 대행자에 해당이 되지만 도급인에 대한 원수급인의 승강기 제작 설치 채무 자체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원수급인에게 불완전 이행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은 여기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계약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이행지체 이행불능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행대행자, 이행보조자 이런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지는 귀책사유의 요소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승강기의 제작 설치 의무 자체를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양중 작업 자체가 아직 승강기의 제작 설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때 과연 설치 채무 자체가 다 이행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가라는 점이 좀 의문입니다. 또 설치 채무하는 도중에 설치하는 도중에 이게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됐다라고 보는 점에 좀 의문은 있습니다. 어쨌든 불완전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불완전 이행은 그 채무 이행 또는 이행 과정에서 별도의 손해를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약 내용대로, 즉 설치 채무 자체를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해서 불완전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주된 급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부수적 의무에 위반이 돼서 다른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불완전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검토한 우리 그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양중작업이, 저도 잘 양중작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특이한 용어인데, 건축관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쉬운 용어이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양중작업의 양은 인양이라는 글자의 양하고 중량물이라는, 즉 무거운 물건이겠죠. 여기에 중자를 합해서 양중이라는 이러한 합성어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자재를 옮기는 그러한 작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재를 옮길 때 수평 이동이 아니고 수직 이동에 한해서 양중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크레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려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서 짜 맞추는 이러한 작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초고층 빌딩 공사의 경우에 아주 중요하고, 리프트를 어디에 설치할지 등등에 있어서 이 양중 작업은 그 비중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양중 작업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보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양중 작업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완전 이행 내지는 적극적 채권 침해에 그 채무 내용에 따른 검토를 해보면은, 일부 지체, 불완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폭넓은 용어이기 때문에 일부가 지체되거나 일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일부 지체 또는 일부 불가능의 경우에 채무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게 이행됐다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처럼 일부 지체나 일부 불가능의 경우에는 현재 학설이 각각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일부 지체는 일부 이행지체, 또 일부 불가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편에서 일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다루고, 따라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부 불가능의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청구를 하고, 일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부 이행이 있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가 특히 우리 불완전 이행에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그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즉 특정물 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러한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서는 앞에서 특정물 채권을 검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됩니다. 또한 그러한 특정물 자체 내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가 있고, 그 물건 자체를 하자담보 책임에 의해서 하자를 보수해달라, 또는 하자가 다른 물건이 있을 때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대신 지급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특정한 물건을 인도로 받았는데, 이제 그러한 물건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다른 물건에 대해서 확대된 손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경우가 하자담보 책임과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 이행으로서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특정물의 인도에 대해서 그러한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불특정물 채권에서 본 바가 있는데, 이러한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종류채권의 경우에 추후에 특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이러한 특정을 한 경우에
이제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자담보 책임과 또 그로 인해서 확대된 손해가 있을 때는 불완전 이행으로서 손해배상 문제가 역시 같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직접 행동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정한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최선의 조치만 있으면은 이행이 됐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둘로 나눠 봤을 때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과정에서 확대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목적물을 보관하는데 보관하는 과정에서 잘못 보관해 갖고 다른 물건에 피해가 준 경우, 또 운송인의 운송, 계약에 의해서 운송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러한 운송을 하는데 잘못 운송을 해서 다른데 더 큰 피해를 준 경우, 또 수급인의 공사 과정에서 그 맡은 공사만 하면은 되는데 그런 공사 과정에서 옆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 다른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이 불완전 이행의 예로서 우리가 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 결과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최선의 조치를 다 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를 다 이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또 확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이때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달리 그러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최선의 조치를 하는 과정의 대표적인 계약이 앞에서도 본 병원의 진료 계약이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 또는 의사의 진료 계약상의 채무가 바로 최선의 조치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원만하게 치료를 하고 퇴원하면은 그 계약 과정이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과후로서 역시 또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경우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는데, 2008년 4월 11일자 신문에 보도된 다음 같은 사례는 이것도 불완전 이행의 경우로 비추어봐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실수로 가슴을 절제한 여성에게 3,950만 원을 지급해라 하는 판결이 내려진 그러한 사안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직검사 자료가 바뀌어서 그 유방암으로 오인을 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4분의 1을 잘라낸 그러한 것인데, 여기 김모 씨의 경우 2005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오른쪽 유방에 8알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확실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이러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상 차트를 이렇게 넘겨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차 진료기간 조그만 병원에서 어떠한 검진을 했을 때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큰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 옮기게 되면은 그때 기존에 있던 그러한 차트나 병원 진료 카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이렇게 옮겨주는 경우가 있죠. 물론 두 번째 병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검사해야 맞겠습니다만은, 이 사례의 경우에는 각각의 병원들이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따라서 그러한 확인 같은 것이 좀 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그 재판 과정에서의 그 과정은 판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먼저 병원의 경우에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그러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조직검사 자료가 바뀌어서 그 병명에 대한 오인을 했고, 따라서 그 치료 방법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이렇게만 하면은 될 것을 여기 4분의 1 정도 잘라내 갖고 보다 더 그 환자에게 손해를 확대시킨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 기존의 치료를 위한 그 종양에 대한 그 치료로서 적당하게 이렇게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오진해서 확대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라고 볼 수가 없고 손해를 부가적으로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도 우리 불완전 이행의 경우로 의율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 그 요건으로서 채무자에게 유책 사유가 역시 있어야 되겠죠. 즉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은 공통된 요소가 바로 채무자의 유책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떠한 잘못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책 사유가 있어야 불완전 이행 내지는 적극적 채권 침해, 즉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불완전 이행은 역시 위법한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불완전 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 즉 주의의무를 위반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성을 조각할 그러한 사유가 없어야만 위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이제 불완전 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면은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은 그로 인한 주된 급부 이외에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완전 이행이라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이 불완전 이행의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이행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불완전 급부를 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다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추환해달라 하는 추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처럼 불완전 이행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이행이 늦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처럼 이행이 지체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이제 불완전 이행, 즉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 관계가 물론 있어야 그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청구권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행 자체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행을 했으면은 한 사람은 이행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추가적인 확대된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확대된 손해가 있을 때 피해자는 일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가해자에게 이러이러한 손해가 더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청구하든가 또는 추환을 청구하든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행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아울러서 이제 확대된 손해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니까 확대된 손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 하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처럼 이제 완전한 이행이 또는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확대된 손해로 인하여 이제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먼저 최고로 해야 되겠죠. 이게 이러한 불완전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완전하게 해달라 하고 완전 이행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겠죠. 여기서 이러한 계약 해제권의 행사도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해제권 내지는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례에 비추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06년 3월 29일자 신문에 여기 엄마의 힘은 강했다 이랬는데, 분유 속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당시 신문의 보도가 좀 크게 무리가 있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수입해서 판매한 분유 속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가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은 명확히 입증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분야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 이물질로 인하여 무언가 현재 입증되지는 않지만은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의심할 그러한 사안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수입 판매사에게 영업정지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 문제가 제기됐었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소송까지는 진행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 후에 2년 뒤에 2008년 5월 17일자에 이 사안이 또 한 번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엄마들에게 혼쭐난 미국 명품 분유, 이렇게 해서 색가루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문이 퍼져서 한국의 영업을 중단했다 하는 것인데, 요 내용을 보면 2006년 2월이라고 해서 앞에 2년 전에 사안이 됐던 그 사안이 여기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봤더니, 당시 문제의 제품을 아기에게 먹인 엄마들이 199명이 그 후에 원만하게 아마 분유 회사하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9명이 2년 만에 다시 힘을 합쳐서 그 5월 14일 날 미국 그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라는 기사가 2년 뒤에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확대된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분유에 금속 물질이 들어간 경위나 비독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왜 그러냐 하고 물어도 묵묵부답하는 그러한 회사의 태도에 더 화가 났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과 채무를 또 분유를 사서 아기를 먹이는 과정에서 등등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 사안도 보면은 주된 급부 의무는 이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유에 들어가서는 좀 불안한 그러한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만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손해 부분의 입증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양쪽에 원만한 합의가 됐으면은 이처럼 소송까지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행이 지체된다든가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오늘 검토한 그 이행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 확대된 손해인 그 불완전 이행 내지는 적극적 채권 침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